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늘 뭔가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관계.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할 것 같고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곁에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땐 금방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순간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외면할 때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계속 자신을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지,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윤기 평생 연구한 것도 바로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그림자였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 역시 한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제대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 그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자기 내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왜 우리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고 참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효도하고 우애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법도 함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내가 싫어도 웃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야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착한 딸의 가면, 배려 깊은 친구의 가면, 헌신적인 연인의 가면.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차리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이른바 감정의 빚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줍니다. 당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위해 이렇게 했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나는 항상 네 편이었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빚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융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투사적 동일시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당신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투자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정의 은행처럼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패턴이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으니 자식은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 내가 널 키웠으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 물론 부모의 은혜는 크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부모가 그것을 요구하며 당신을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선택적 현존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슬플 때, 당신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무언가 필요할 때는 즉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와주냐고,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융이 말한 진정한 관계란 두 개의 온전한 자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기능입니다. 위로를 주는 기능, 도움을 주는 기능, 감정을 받아주는 기능.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대화의 주제가 주로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도 골고루 나오나요? 만약 대화가 항상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필요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백입니다. 당신은 그저 청중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듣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혼란스러운 패턴입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하늘 높이 치켜쓰다가 다음 날은 땅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났어. 이런 말들로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뀝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순간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넌 변했어. 넌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은 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의 투사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실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구원자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완벽한 친구나 연인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이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관계는 정말 지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그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연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경계의 무시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바쁘다고 하면 그래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당신이 그것은 하기 싫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잖아라고 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나를 피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이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경계를 긋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이고 당신이 어디서부터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이고 의존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적 책임의 정하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화난 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슬픈 건 네가 날 이해해주지 않아서야. 내가 불안한 건 네가 확답을 안 해줘서야.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모든 감정이 당신의 행동 때문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상처받았어.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게.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반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책임져. 네가 고쳐.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6번째 신호는 일관성 없는 관심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취소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왜 연락 안 했냐고 묻으면 바빴다거나 힘들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그 사람의 관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의 패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불안정한 관계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정적입니다. 물론 관계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과 관심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7번째 신호는 경쟁과 비교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과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그들만큼 기뻐하지 않는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윤기 말한 열등 콤플렉스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이 빛날 때 함께 빛나고 당신이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합니다. 거기에 경쟁이나 질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8번째 신호는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네가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에 네가 더 좋았어. 그런 거 안 해도 지금도 충분해. 이런 말들로 당신의 변화를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조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이 관계의 문제를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현재 상태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융기 평생 연구한 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개성화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를,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관계의 형태를 바꾸게 되더라도요. 9번째 신호는 사적인 정보의 무기화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취약한 순간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 부끄러워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들을 꺼내서 당신을 제압합니다. 말다툼이 생기면 그것들을 들먹이며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한 공간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10번째 신호는 책임 회피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사람 탓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네가 먼저 그랬잖아. 미안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같은 일로 상처받고 같은 이유로 실망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잘못이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모습이 일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융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신호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우리는 계속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결핍입니다. 윤기 말한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형성된 감정적 매듭들, 이것들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우리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설령 그 관심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이용당하는 것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서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가 있었고 그들은 생존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것은 많이 주었지만 정서적인 것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희생이나 헌신으로만 배웠고 건강한 경계와 상호 존중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다시는 이런 관계도 만들지 못할 거야. 이 사람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공포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관계를 끝내야 좋은 관계가 시작될 공간이 생깁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 매여 있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융은 무의식의 반복 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패턴을 연인 관계에서 반복하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역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재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무의식이 그 패턴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유형의 사람과 같은 유형의 관계를 반복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이 변할 때만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은 나 없이 힘들어할 텐데. 내가 이기적인 걸까?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큽니다. 정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하고 나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속 이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불건강한 패턴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구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면 그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가 본질적으로 외로운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고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여정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희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희망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충분히 잘해주면, 충분히 이해해주면, 충분히 기다려주면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근 그림자의 통합이 자발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준비되었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또는 이런 관계로 다시는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인식입니다. 윤기 말한 의식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왜 이런 관계에 끌리는지, 당신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약함,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윤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경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입니다. 누구를 들어오게 할지,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충분히 정당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은 자기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온전한 자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 깊숙이 있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필요에서 찾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찾으세요. 네 번째로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융은 용서가 치유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공간까지 차지하게 두지 마세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은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하세요.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말로만 당신을 존중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만약 다시 같은 패턴에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습관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세요. 여섯 번째로 할 일은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가족,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융 자신도 정신 분석을 받았고 평생 동안 자기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할 일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융은 변형의 과정이 점진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듯이 우리 내면의 변화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진전도 진전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후퇴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친 것은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 조종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나는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가? 나는 내 감정에 책임을 지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통합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그것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엄청난 성취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공백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부모 세대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먹을 것과 교육을 주었지만 정서적 연결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사랑을 희생으로만 배웠고 관계를 의무로만 이해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나보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윤기 서양 사회에서 발견한 것은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고립과 소외였습니다. 그는 동양의 집단주의적 지혜가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집단주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란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를 긋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만남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서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혼하면, 관계를 끊으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기 가르친 것은 진정한 삶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의 삶, 가면의 삶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배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성화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언제 떠나야 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깊은 역사가 있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융은 선택의 기준으로 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더 온전한 내가 되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신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자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당신의 고통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신호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그 관계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불안, 우울, 불면,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이 그 사람 주변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면, 항상 연기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신호입니다.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처럼 완전히 끊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정서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만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윤근 의식적인 작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사라지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화를 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존중하며 명확하게 작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세요. 왜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말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설명할 책임은 있지만 설득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별 후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죄책감이 밀려오거나 그 사람이 변했다고 약속하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만 변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을 붙잡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떠나든 남아있든 자기 자신을 위해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며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와 씨름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변했다면 그것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세요. 관계를 끝낸 후에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독성 있는 관계였더라도 작별은 아픕니다. 그 관계에 투자한 시간, 에너지, 감정, 희망들을 놓아보내야 합니다. 윤근 죽음과 재생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 것은 없지만 아직 새로운 것도 오지 않은 시간. 이 시간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거나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융은 이것을 내적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남성적 면과 여성적 면의 통합, 자신의 빛과 어둠의 조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 외부의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혼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관계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란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쪽씩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다른 쪽이 더 많이 지탱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성장을 돕습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도록 격려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진화해 나갑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합니다. 당신이 취약한 모습을 보여도,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의 약점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정직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불편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사랑은 현존합니다.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기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작업은 실은 자기 자신과의 작업입니다. 내가 온전해질수록 나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치유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평생에 걸쳐 자기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큰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관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전 세대의 관계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일방적인 헌신,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개인주의, 냉정한 계산, 이기적인 관계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관계.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 융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 공동체 의식 배려 관계의 중요성, 이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개인의 존엄성, 자기 존중, 건강한 경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냉정하냐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때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되신 분들 또는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관계의 모델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관계를 보고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독성 있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자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녀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긋는 법을 보여준다면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근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패턴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자녀에게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큰 책임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새로운 패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용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당신을 해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원망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미워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의 강도는 종종 그 일 자체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내면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사과하든 안 하든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평화롭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생각에 화가 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세요.
용서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결국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빌면서도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당신 모두를 위해서.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왜 우리가 그런 관계에 머물게 되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약점이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용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윤기 평생 탐구한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사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요구, 자신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융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위기를 겪었고, 사회로부터 비난받았고,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세요. 작은 경계를 그어보세요. 작은 아니오를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당신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을 아는 당신만이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 거기서 빛이 태어난다고.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서 빛이 태어납니다. 그 빛은 당신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비춥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건강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들었으니까요. 당신은 알고 싶어 했고, 변하고 싶어 했고, 더 나아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 마음이 이미 시작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여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운 밤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 안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 온전한 당신, 사랑스러운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그들도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자기 그림자와 직면하고 자기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처럼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성장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아질 때 세상도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라 진실한 곳에, 모든 것이 해결된 곳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인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랑이 사실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 했던 인정이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은 선택이 됩니다. 필수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랑과 함께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결핍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고 당신의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것.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강한 관계도, 진정한 행복도, 깊은 평화도.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자신의 진실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